경북 영천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가족 이야기가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3세 할머니가 자신의 목사 아들을 상대로 벌인 통쾌한 반격이 그 주인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효도를 가장한 아들의 충격적인 배신과 그에 맞선 할머니의 놀라운 결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북 영천의 작은 마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교회 종소리와 함께 윤혜심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3세 나이에도 허리 한번 굽히지 않고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는 혜심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온해 보였어요. 아이고 혜심아, 또 그렇게 일찍 일어났구나. 이웃집 김복래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두 할머니는 70년 넘게 이 마을에서 함께 살아온 절친한 사이였거든요. 복래야,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허투루 보낼 수는 없잖아. 오늘도 교회에서 무료 급식 준비해야 하는데. 혜심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남편 박도현 목사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혜심 할머니는 여전히 마을 교회에서 봉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준비하는 일이 혜심 할머니의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오후 평소와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비추던 아들 승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승재야. 웬일로 이렇게 일찍 전화했니? 평소 같으면 밤늦게나 안부 인사하는데. 어머니, 그게 제가 요즘 목회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머니께 너무 소홀했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승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다정함이 묻어 있었어요. 혜심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변화에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무슨 선물이야? 너 돈 쓸 일 많은데 괜찮겠니? 어머니, 신앙 힐링센터 체험권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인데 일주일 동안 완전히 휴식을 취하면서 영적 충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머니 같은 분께 딱 맞을 것 같아서요. 혜심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챙겨준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평소 교회 안식 외엔 딴 건 관심 없다며 세속적인 일에만 매달려 있던 승재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승재야, 고맙긴 한데 나는 여기서 교회 봉사도 있고 텃밭 관리도 해야 하는데. 어머니, 그런 것들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진짜 본인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어머니가 쉬시길 바라실 거예요. 승재는 고인이 된 아버지까지 언급하며 혜심 할머니를 설득했어요. 혜심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효심이 고맙기도 하고 정말 남편이 원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혜심 할머니는 김복래 할머니와 산책을 나갔어요. 석양이 지는 시골길을 걸으며 두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복래야, 승재가 오늘 신앙 힐링센터 체험권을 선물한다고 하더라고. 그 녀석이? 평소 어머니한테 그렇게 무심했던 애가 갑자기 웬 바람이야? 김복래 할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이 마을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모두 승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기 일에만 바빴고 성인이 된 후에도 가족보다는 자신의 출세와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도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목사로 활동하면서 마음이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 혜심아, 내가 보기엔 종교 명분으로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믿지 마. 김복래 할머니의 경고는 날카로웠어요.
70년 넘게 세상을 살아온 경험으로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혜심 할머니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설마 어미를 속이겠어? 이틀 후 승재는 아내 민서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민서는 언제나 그랬듯 화려한 옷차림에 완벽한 화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도시에서 온 며느리 특유의 세련됨이 시골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민서는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혜심 할머니는 그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서야 많이 와서 반가워. 세나는 어떻게 지내니? 세나는 요즘 학업 때문에 바빠서 못 왔어요. 대신 어머니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승재와 민서는 1시간가량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후 힐링센터 예약을 확정해 드린다며 돌아갔어요. 혜심 할머니는 그들이 떠난 후에도 뭔가 석연찮은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혜심 할머니는 남편의 유품이 있는 방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 도현 목사가 생전에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혜심아,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를 때가 많단다. 특히 가족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 과연 아들의 마음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김복래 할머니의 말처럼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혜심 할머니의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혜심 할머니는 승재가 예약해준 신앙 힐링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센터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곳곳에 십자가와 성경 구절이 새겨진 조형물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혜심 어르신이시죠? 저희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센터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숙소에 짐을 풀던 혜심 할머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들이 정말 자신을 생각해서 이런 좋은 곳을 예약해 준 것 같았거든요. 첫날 저녁 혜심 할머니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었는데 모두들 자녀들의 효심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들도 목사인데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셨다면서 이곳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옆자리에 앉은 박영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혜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승재도 목사거든요. 요즘 부쩍 효도를 많이 해줘서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셋째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심 할머니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태블릿으로 인터넷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페이스북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소셜미디어였지만 손녀 세나가 가르쳐준 덕분에 간단한 조작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뉴스피드를 내리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승재와 민서가 유럽의 어느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독교 국제 컨퍼런스 참석차 유럽 출장 중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귀한 시간들 해시태그 믿음 여행 해시태그 사역 출장. 혜심 할머니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자신이 이곳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동안 아들 부부는 유럽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댓글들이었습니다. 와 부럽다. 유럽 여행 어때요? 사역이라면서 완전 관광 코스네요. 키읔키읔. 파리 에펠탑 뒤에서 사역하시나요? 히읗히읗. 혜심 할머니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태블릿을 덮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승재 부부의 유럽 여행은 총 열흘간 계속되었어요. 로마, 파리, 런던을 돌며 명소마다 인증샷을 올리는 모습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정말 사역 때문에 간 걸 수도 있어. 혜심 할머니는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은 영락없는 관광객의 그것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들고 찍은 사진, 명품 매장 앞에서의 쇼핑 인증샷,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에서의 셀카까지. 어디서 봐도 사역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그때서야 혜심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아들 부부가 여행 갈 동안 혼자 집을 지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효도라는 포장지 안에는 계산된 편의주의가 숨어 있었던 거죠. 힐링센터에서의 마지막 밤 혜심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이런 배신이라니. 남편 도현 목사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우리 승재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 혜심 할머니는 홀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배신당한 분노와 실망감, 그리고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함께 섞여 있었거든요. 센터에서 돌아오는 길 혜심 할머니는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혹시 부동산 등기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등기소요? 뭔 일 있으신가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혜심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힐링센터에서의 일주일은 그녀에게 휴식이 아닌 각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지금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혜심 할머니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가족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싸워야 할 때가 왔다는 직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혜심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택시 안에서 작게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곧 현실이 될 시험들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아직 혜심 할머니는 몰랐어요. 아들 부부의 계획이 단순한 여행비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음모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혜심 할머니를 맞이한 건 김복래 할머니의 걱정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혜심아, 어떻게 지냈어? 얼굴이 많이 상했네. 복래야, 내 말이 맞았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혜심 할머니는 힐링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김복래 할머니에게 털어놓았어요. 아들 부부가 자신을 속이고 유럽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부터 갑자기 생긴 불안한 예감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했어. 그 녀석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했잖아. 김복래 할머니는 화가 난 듯 혀를 찼어요. 하지만 혜심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설마 어머니를 완전히 속일 수는 없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흘 후 그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재와 민서가 갑자기 집을 찾아온 거예요. 유럽에서 돌아온 지 이틀밖에 안 된 상황이었는데 두 사람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어머니, 힐링센터는 어떠셨어요? 많이 쉬셨죠? 승재가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혜심 할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 특히 너희가 유럽에서 사역 활동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로 봤는데 참 열심히 하더구나. 승재와 민서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혜심 할머니가 자신들의 여행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머니, 그게 정말 중요한 국제 컨퍼런스였어요. 한국 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뜻깊은 사역이었습니다. 민서가 재빨리 변명했지만 혜심 할머니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순진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거든요. 그래, 그럼 오늘은 무슨 일로 왔니? 승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교회 부지 말입니다. 혜심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 도현 목사가 평생 목회했던 그 작은 교회, 2,000평 남짓한 부지에 세워진 소박한 건물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는 곳이었거든요. 그 땅이 왜? 어머니,
요즘 농촌 지역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성도 수도 줄어들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신앙치유센터를 건립하면 어떨까 해요. 승재의 말에 민서가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니, 요즘 힐링과 치유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어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치유센터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버지의 유지를 더 큰 사역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혜심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제안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거니? 명예 이전을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상속받을 땅이잖아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고요. 승재의 말에 혜심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살아있는 어머니 앞에서 돌아가신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승재야, 그 땅은 내 아버지가 평생 목회하시던 곳이야. 지금도 마을 어르신들이 와서 기도하고 내가 무료 급식도 하고 있는데. 어머니, 그런 작은 규모의 봉사로는 한계가 있어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분명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원하실 거예요. 민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혼자서 그 큰 부지를 관리하시기도 힘드시잖아요. 치유센터가 들어서면 어머니도 더 편하실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인 셈이죠. 혜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땅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내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는 곳이고 마을 성도들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거든. 승재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예상보다 어머니의 반응이 완고해서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시대는 변했어요. 작은 시골 교회로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민서가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어머니, 사실 세나 이야기도 좀 해야겠어요. 요즘 아이가 학교에서 좀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세나가? 무슨 일이야? 혜심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손녀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친구들이 세나를 시골 할머니 손녀라고 놀리는 모양이에요. 특히 할머니가 무료 급식 같은 일을 하신다고 해서 아이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민서의 말에 혜심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이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손녀가 상처받고 있다니. 정말이야? 세나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네, 어머니. 그래서 더욱 치유센터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할머니가 더 품격 있는 일을 하신다면 세나도 당당해질 수 있을 거예요. 승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선택하셔야 해요. 과거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 변화할 것인지. 세나의 앞날도 생각해 보세요. 혜심 할머니는 크게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손녀가 걱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의 유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따로 있었어요. 정말 아들 부부의 제안이 순수한 선의에서 나온 것일까 하는 의심이었거든요. 시간을 좀 달라. 이런 중요한 일을 갑자기 결정할 수는 없어. 어머니,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이미 투자자들과 상담도 진행 중이고. 승재가 재촉했지만 혜심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급한 일이 아니잖아.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날 밤 혜심 할머니는 남편의 유품이 있는 방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아들의 말대로 더 큰 사역을 위해 땅을 내어주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남편의 유지를 지키는 것이 옳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치유센터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혜심 할머니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며칠 후 혜심 할머니는 마음속 의심을 떨쳐낼 수 없어서 부동산 등기소를 찾아갔습니다.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던 터라 모든 게 낯설고 복잡했지만
직원의 도움을 받아 남편 명의로 된 교회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이 토지에 대해 뭘 알고 싶으신가요?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땅에 대해서 누가 뭔가 신청한 게 있나요? 담보라든지 명예 변경이라든지. 아, 그런 건 따로 조회해 봐야겠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0여 분 후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이상한데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벌써 2차례나 담보 설정 상담 문의가 들어왔더라고요. 한 달 전하고 보름 전에요. 해심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담보 설정이 뭔가요? 쉽게 말해서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 실행된 건 아니지만 사전 상담을 받은 거죠. 그럼 누가 그런 상담을 받았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만 토지 소유주의 직계 가족이었다는 정도만. 해심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승재가 어머니 몰래 이미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치유센터는 그냥 핑계였고 실제로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해심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등기소를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자식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해심 할머니는 곧바로 김복래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복래야, 큰일 났어. 해심 할머니는 등기소에서 알게 된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김복래 할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런 나쁜 녀석들. 내가 봐도 너무하다. 어떻게 어미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복래야,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날 밤 해심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 도현 목사의 방에 들어가 그의 유품들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성경책, 손때 묻은 설교 원고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쓰던 일기장까지. 일기장을 펼쳐본 해심 할머니는 남편의 마지막 글을 발견했어요. 승재가 요즘 자주 돈 이야기를 한다. 목회자로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커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해심이와 함께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해심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일기를 읽었어요. 남편은 이미 아들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돈과 명예보다 사랑과 정의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해심 할머니는 설교 노트 한 장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설교문이었는데 제목이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신앙이란 사랑과 정의를 나누는 것이지 빼앗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속이는 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해심 할머니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남편이 마치 지금 상황을 예견하고 남긴 메시지 같았거든요. 여보, 당신이 옳았어. 우리 아들이 정말 잘못된 길로 빠졌구나. 해심 할머니는 그제서야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승재 부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속였던 거예요. 힐링센터 체험권도 효도하는 척하는 것도 심지어 손녀 이야기까지도 모두 교회 부지를 빼앗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해심 할머니는 남편의 수첩에서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거든요. 승재가 대형 교회로 이직하려고 한다. 큰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헌금과 사업 실적이 필요하다고 한다. 걱정이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승재는 더 큰 교회로 이직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의 땅을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신앙치유센터는 그럴듯한 포장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그 땅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려 투기나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거죠. 하나님,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심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분노와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뭔가 해야 한다는 의지도 생겼습니다. 남편의 유지를 지키고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보여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솟아올랐거든요. 새벽 5시 혜심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음모를 알아낸 이상 그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여전사였거든요. 복내야. 혜심 할머니는 이웃집으로 달려가 김복내 할머니를 깨웠어요. 혜심아, 이 새벽에 웬일이야? 복내야, 나 결심했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우리 도현이의 유지를 지켜야겠어. 김복내 할머니는 혜심 할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놀랐어요. 7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 혜심아.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할 거야? 먼저 법적으로 내 재산을 보호해야겠어. 그리고 혜심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어요. 단순히 방어만 할 게 아니라 남편의 뜻을 제대로 실현할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 땅을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써야겠어. 승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야. 혜심 할머니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빛나고 있었어요. 배신의 충격을 딛고 일어선 그녀는 이제 진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혜심 할머니가 결심을 굳힌 지 사흘 후 예상대로 승재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장로 2분을 데리고 온 거였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회 김영수 장로님과 박철민 장로님께서 함께 오셨어요. 승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공식적인 톤이 배어 있었어요. 혜심 할머니는 즉시 눈치챘습니다. 아들이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압박을 가하려는 속셈이라는 걸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오랜만에 뵙네요. 두 장로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혜심 할머니는 그들의 방문 목적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도현 목사님께서 남기신 교회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요. 김영수 장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이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장로님, 제가 이미 승재한테 말했지만 그 땅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 남편의 평생 사역지잖아요. 권사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작은 시골 교회로는 더 이상 효과적인 선교 활동이 어렵습니다. 박철민 장로가 거들었어요. 승재 목사님이 제안하신 신앙치유센터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대적인 방법이거든요. 혜심 할머니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장로들조차 승재의 진짜 속셈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장로님들, 정말 그것만이 도현이의 뜻을 실현하는 길일까요? 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던 우리 남편이 그런 거창한 시설을 원했을까요? 권사님,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시대에 맞게 발전해야 합니다. 김영수 장로의 말에 승재가 맞장구 쳤어요. 어머니, 이미 다른 지역 교회들도 이런 식으로 현대화하고 있어요. 우리만 뒤처질 수는 없잖아요. 그때 혜심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승재야, 너는 정말 신앙을 위해서 그 제안을 하는 거냐?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직설적인 질문에 승재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죠. 그럼 왜 내가 힐링센터에 있는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니? 그것도 사역이었나? 순간 그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장로들도 승재를 쳐다봤고 승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그건 정말 중요한 국제 컨퍼런스였어요. 파리 에펠탑 앞에서 와인 마시는 게 컨퍼런스였냐? 혜심 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승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장로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알아본 것도 사역을 위한 거였나? 이번에는 승재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김영수 장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승재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담보 설정이라니. 장로님, 그건 사업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승재는 급하게 변명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해심 할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장로님들, 이제 아시겠죠? 이 모든 게 신앙을 빌린 장사 속셈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두 장로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곤란해했어요. 특히 박철민 장로는 승재에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승재 목사님, 이건 좀 실망스럽네요. 어머님을 속이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니. 장로님, 오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승재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해심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승재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한다면 내 말을 들어봐. 그 땅은 내가 사업에 쓸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그 땅을 복지재단에 기부할 생각이야. 내 아버지가 정말 원했던 방식으로 쓰이도록 말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승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런 성급한 결정은 성급한 게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거든. 김영수 장로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권사님, 그래도 가족끼리 충분히 상의해 보시는 게. 장로님, 상의할 게 뭐가 있어요? 제 아들이 어머니를 속이고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해심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장로들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승재 부부는 민서의 부모까지 데리고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가족 총출동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가족의 미래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민서의 어머니가 나서서 말했어요. 특히 세나 교육비 문제도 있고 요즘 사교육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민서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치유센터 사업으로 성공하면 세나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해외 유학도 보낼 수 있고요. 하지만 해심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나 교육은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 땅으로 장사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승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 가족은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목회자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더 큰 교회로 이직하려면 실적이 필요하고. 그래, 결국 그거구나. 내 출세를 위해서 어미 재산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지. 해심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사실이잖아. 신앙을 빌린 사기극이었다고. 그날 밤 해심 할머니는 김복래 할머니와 마을을 산책했어요. 해심아, 오늘 정말 시원했다. 그 녀석들 얼굴 보니까 속이 다 후련하더라. 복래야,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일 거야. 승재가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아. 그래도 넌 이미 이겼어. 진실을 밝혀냈으니까. 해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승재는 분명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더 조심해야 해. 과연 해심 할머니의 예상이 맞았어요. 며칠 후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해심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이상한 판단을 한다는 말이었어요. 승재 부부가 퍼뜨린 소문이었겠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해심 할머니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어요. 며칠 만에 마을 전체가 해심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이상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해심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권사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건강검진은 받아보셨어요? 교회 여성도회 모임에서 한 집사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해심 할머니는 그 질문 뒤에 숨은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그냥.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요. 다른 집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해심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집사님들, 저는 멀쩡합니다. 승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권사님,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다만 가족 간의 일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여성도회장 최순희 집사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분명한 편견이 깔려 있었어요. 한편 민서는 더욱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부녀회 모임에 참석해서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거든요. 요즘 어머님이 너무 고집이 세지셨어요. 평소와 달리 예민하시고 가족들 말도 안 들으시고 혹시 노화로 인한 증상이 아닐까 걱정이에요. 아이고, 그럼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지. 그것도 싫다고 하세요. 자기는 멀쩡하다면서. 정말 난감해요. 민서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걱정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연출하면서도 교묘하게 시어머니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돌면서 해심 할머니의 사회적 고립은 점점 심해졌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교회에서의 무료 급식 봉사도 무리하지 마시라며 만류받았습니다. 권사님,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좀 쉬시는 게 어때요? 담임 목사마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승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손녀 세나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중학생인 세나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세나야, 할머니가 왜 안 괜찮겠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요즘 이상하다고 하던데요. 세나의 말에 해심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사랑하는 손녀까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 아들 부부의 행동이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세나야, 할머니는 멀쩡해. 다만 엄마 아빠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해서 말린 것뿐이야. 할머니, 그런데 아빠가 목사잖아요. 목사님이 잘못된 일을 할 리가 없어요. 세나야. 해심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직 어린 손녀에게 아버지의 추악한 면을 보여줄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 제발 아빠 말을 들어주세요. 저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힘들어요. 세나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어요. 해심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세나야, 할머니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야. 나중에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하지만 세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저는 지금도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있어요. 할머니가 이상해졌다고. 제발 병원에라도 가보세요. 그날 밤 해심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닐까? 김복래 할머니만이 유일하게 해심 할머니 편에 서 있었어요. 해심아,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복래야, 하지만 세나까지. 내가 정말 이상한 할머니가 된 건 아닐까? 바보야. 그 녀석들이 어린애까지 이용해서 너를 흔들려고 하는 거잖아. 더욱 확신을 가져야 해. 하지만 해심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마을 전체가 자신을 등지고 가족들마저 적이 된 상황에서 혼자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해심 할머니가 평소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봐. 치매 걸린 할머니 맞나 봐. 그러게.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이겠어. 아들이 목사라면서. 참 안 됐다. 해심 할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마트를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계속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해심 할머니는 남편 도현 목사의 방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여보,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우리 세나까지도. 그때 문득 남편의 설교 노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진리는 다수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심 할머니는 이 문장을 읽으며 다시 힘을 얻었어요. 남편이 마치 지금 상황을 예견하고 남긴 메시지 같았거든요. 맞아,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비록 혼자라도 끝까지 해내야 해. 그 순간 해심 할머니는 최종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남편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아침 해심 할머니는 김복래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복래야, 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볼 거야. 복지재단 기부 절차를 알아보려고. 그래, 해심아.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그리고 신문사에도 연락해 볼 거야. 내가 하려는 일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싶어. 해심 할머니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빛나고 있었어요. 고립과 시련을 딛고 일어선 그녀는 이제 진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승재 부부는 아직 몰랐어요. 순진한 시골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인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해심 할머니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해심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내로 향했어요. 평생 법무사 사무실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앞섰습니다. 김복래 할머니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해심 할머니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이 일은 자신이 직접 해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선우 변호사님 계신가요? 복지재단에서 추천받은 젊은 변호사를 찾아간 해심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할머님. 안녕하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분이시죠? 정선우 변호사는 30대 초반의 단정한 젊은 남성이었어요. 해심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렇게 어린 변호사가 믿을 만한지 의심스러웠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님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아드님께서 할머님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요. 처음에는 신앙치유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속셈이 있었어요. 정선우 변호사는 해심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님, 우선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그건 할머님의 자유예요. 다만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겠죠. 절차가 복잡한가요? 아니에요. 복지재단 기부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다만 가족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대비해야겠죠. 정선우 변호사는 해심 할머니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기부 계약서 작성부터 등기 이전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할머님, 혹시 이 일을 언론에 알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요즘 이런 선행이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론에요? 그런 거 필요한가요? 할머님의 뜻을 제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가족들이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 게 좋겠죠. 해심 할머니는 잠시 고민했어요. 원래는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싶었지만 마을에 퍼진 소문들을 생각하니 정선우 변호사의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사회부 기자인데 이런 훈훈한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한번 연결해 드릴까요? 이틀 후 지역 신문사 기자가 해심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40대 중반의 여성 기자 박미경 씨였습니다. 할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을 하시다니. 기자님,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해심 할머니는 박미경 기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남편의 유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아들의 배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는 소망까지. 할머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감동적이에요. 특히 아드님께서 목사님이시라는 점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자님, 이 일이 우리 승재에게 너무 큰 타격이 되지는 않았으면 해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해심 할머니의 말에서 여전히 모성애가 느껴졌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님, 기사가 나가면 분명 화제가 될 거예요. 준비되셨죠? 네, 이제 숨길 일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복지재단과의 기부 협약식이 열렸어요. 작은 행사였지만 지역 언론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혜심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돌아가신 남편의 뜻을 실현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땅이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이길 바랍니다. 혜심 할머니의 소감 발표는 간단했지만 진정성이 넘쳤어요. 복지재단 이사장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혜심 할머님의 숭고한 뜻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터와 무료 급식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할머님의 남편분께서 평생 하셨던 일을 더 큰 규모로 이어가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할머님,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아들분께서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반응이셨나요? 혜심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가족들도 처음에는 놀라긴 했지만 결국 제 뜻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믿음이라는 건 사랑과 나눔으로 완성되는 거니까요. 협약식이 끝난 후 혜심 할머니는 정선우 변호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사건은 처음 봐요. 선우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에요. 할머님께서 용기를 내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앞으로 아드님 쪽에서 법적 다툼을 걸어올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뉴스에 혜심 할머니의 기부 소식이 나왔어요. 73세 할머니의 훌륭한 기부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시네요. 요즘 이런 어른이 계시다니 감동입니다. 아드님도 목사님이라니 가문의 신앙이 대단하네요. 하지만 승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뉴스를 본 승재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언론에까지 나가셨어요? 승재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내가 원하던 대로 땅은 처분됐으니까 더 이상 욕심내지 마. 어머니,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 간의 일을 왜 세상에 떠들어대세요? 가족 간의 일? 너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니?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으면서. 승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완전히 기가 꺾인 거죠. 그날 밤 혜심 할머니는 김복래 할머니와 함께 마을을 산책했어요. 혜심아, 오늘 뉴스 봤어. 정말 멋있더라. 복래야,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우리 도현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그런데 승재 그 녀석은 어쩔 거야? 목사직도 위험해질 텐데. 혜심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도 아들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건 승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이제 어미 힘으로는 어떻게 해줄 수 없어. 혜심 할머니의 반격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얻은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자부심과 진정한 나눔을 실천했다는 만족감이었거든요. 기부 소식이 보도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혜심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치매 걸린 할머니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권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본받아야겠어요. 할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네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왔어요. 혜심 할머니는 이런 관심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더 큰 변화는 복지센터 건립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혜심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공사 현장을 찾아가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복지재단에서는 혜심 할머니를 명예이사로 추대하며 모든 과정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할머님, 이곳에 무료 급식소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하루에 200명까지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장 관리자가 설명해주는 설계도를 보며 해심 할머니는 감격했어요. 자신이 혼자서 10여 명 정도에게만 제공하던 무료급식이 이렇게 큰 규모로 확장되다니. 우리 도현이가 꿈꾸던 일이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해심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손녀 세나였습니다. 아이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혼자 버스를 타고 할머니 집까지 온 거예요. 할머니. 세나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해심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세나야, 무슨 일이야? 왜 혼자 왔어?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를 믿지 않았어요. 세나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뉴스를 보고 나서야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신 건지 알았어요. 아빠가 거짓말을 한 거였네요. 해심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세나야, 괜찮아. 너는 아직 어리니까 어른들 말을 믿는 게 당연해. 하지만 할머니를 의심한 건 잘못이었어요. 친구들도 이제는 할머니가 대단하다고 해요.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세나의 말에 해심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가장 걱정했던 손녀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세나야, 그런데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하시니? 아빠는 요즘 많이 우울해하세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엄마는 아빠 보고 할머니한테 사과하라고 해요. 세나의 말을 들으니 해심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이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되었거든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나야, 정말이야? 네.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해심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올바른 길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승재가 민서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두 사람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승재는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승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작았어요. 해심 할머니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왔구나. 앉아라. 어머니, 저희가 사과드리러 왔어요.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해심 할머니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민서야,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상황이 불리해져서 그런 거야?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승재가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속이려고 했어요. 승재야, 내가 잘못한 건 나를 속인 게 아니야. 신앙을 이용해서 장사하려고 한 거야. 해심 할머니의 지적에 승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사임서를 제출했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승재의 말에 해심 할머니는 놀랐어요. 설마 아들이 목사직을 포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이야? 네, 어머니. 제가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 공부하고 마음을 다잡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때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해심 할머니는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승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당분간 뭘 할 거냐? 일반 직장을 구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혹시 어머니가 허락해 주신다면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해심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봉사활동을? 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하시려던 일을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해심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의 변화가 진심인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아, 한번 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어머니. 진심으로 봉사하는 거야. 다른 속셈은 없어야 해. 네, 약속드려요. 그날 이후 승재 가족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승재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복지센터 건설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민서도 마을 부녀회 활동에 참여하며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반년 후 복지센터가 완공되었어요. 개관식에는 도지사와 시장, 그리고 많은 언론사가 참석했습니다. 혜심 할머니는 개관식에서 축사를 했어요. 오늘 이 복지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꿈이 이렇게 실현되다니.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혜심 할머니는 복지센터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어요. 노인들을 위한 글쓰기 교실과 찬송 모임을 이끌게 된 거죠. 할머니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써보는 시간이에요. 권사님, 저희가 뭘 써요? 글자도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천천히 써보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혜심 할머니의 글쓰기 교실은 마을에서 인기가 높았어요. 평생 자신의 이야기를 써볼 기회가 없었던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글로 남기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봄날 혜심 할머니는 복지센터 마당에 핀 벚꽃을 바라보며 세나에게 말했어요. 세나야, 할머니는 이제 정말 행복해. 왜요, 할머니? 봄꽃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구나. 사람도 나무도 결국은 나눌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 세나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은 혼자 갖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라는 걸요. 혜심 할머니는 손녀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73년을 살면서 겪은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결국 그 시련이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준 셈이었거든요. 신도 사랑도 결국은 나눌수록 따뜻해지는 거란다. 혜심 할머니의 말이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어요. 그녀의 새로운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